안녕하세요. 예술을 하며 살고 싶은 이들을 위한 인사이트를 나누는 팟캐스트 아카이브디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스토리텔러 다영입니다. 여러분과 함께 선명하고 밝은 자신만의 길에 대해 고민하고 그와 관련한 다양한 인사이트를 이곳 아카이브디에 기록하고 공유해 보려고 합니다. 이 팟캐스트를 기획한 의도는요. 우선 저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기 때문인데요. 저는 예술을 할 때만큼 눈빛이 생기 있어지는 순간이 없더라고요. 혹시나 예술이라는 단어가 너무 거창하게 느껴진다면 이 팟캐스트의 이름처럼 사부작거리는 것이라고 치환해서 생각해 보셔도 좋겠습니다. 거창한 것 같지만 그런데도 왠지 모르게 끌리는 이 단어. 나의 일부가 되어줬으면 하는 그런 단어. 참 매력적인 단어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예술이라는 단어의 사전적인 정의를 알고 계신가요? 미적 작품을 형성시키는 인간의 창조 활동이라고 하는데요. 예술은 제주예, 제주술이라는 두 개의 한자어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 한자의 모양을 살펴보면 농사를 짓는 농부에게 필요한 농경 기술을 표현한 글자가 제주예, 그리고 그 기술을 표현해낼 방도, 길이라는 뜻을 가진 글자가 제주술. 제 나름대로 그 의미를 풀어보자면 내가 가진 기술 또는 재주를 행동으로서 현실 세계에 표현해내는 것, 그게 바로 예술이 아닌가 합니다. 그러니까 예술은 사실 소수의 타고난 사람들만 하는 어려운 게 아니라 누구나, 인간이라면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창작, 창조, 예술, 나만의 것, 이런 것들을 하고 싶지만 왠지 그렇게 사는 건 굉장한 도박이고 운이 따라줘야 하고 가난과 고통을 감수해내야 하는 일이라는 생각도 예술이란 단어를 생각하면 자연스럽게 드는데요. 앞으로 함께 나눌 이야기들을 통해서 우리 스스로를 당당하게 예술가라고 표현하게 되는 그런 날이 오면 좋겠습니다. 저는 무언가 만들어내고 사부작거리는 시간을 정말 좋아하는데요. 근데 주변에서 또는 제 머릿속에 사는 어떤 판단의 목소리가 자주 저에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넌 너무 비현실적이야. 그거 너무 이상적인 거 아니니? 그거 해서 먹고 살겠니? 돈이 되겠니? 듣다 보면 스스로도 꽤 설득되는 그런 이야기인 것 같아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예술하는 삶, 창조적인 삶 이런 것들을 포기하게 된다면 자꾸 저는 저를 잃는 것 같다는 기분이 계속 들었습니다. 그럼 도대체 어떻게 이 목소리들 앞에서 당당해질 수 있을까 고민하기 시작을 했는데요. 그 고민들을 혼자서 하는 것보다 나누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팟캐스트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저도 여전히 고민을 하고 있고 방향을 찾아가고 있는 그런 한 명이기 때문에 매주 어떤 답을 가지고 이런 것들이 정답입니다. 이렇게 풀어가는 이야기는 아닐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고민 속에서 다양한 영감들, 아이디어가 피어나지 않을까 하는 확신은 들어요. 보물찾기를 하듯이 제가 나누는 이야기 속에서 여러분만의 반짝이는 영감들을 많이 발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아카이브디 첫 번째 에피소드 시작합니다. 네, 첫 번째 에피소드로 함께 나눌 이야기는 예술가로 살면서 굶어 죽지 않을 방법에 대한 것인데요. 아마 이것이 궁금해서 제목을 누르고 들어오지 않으셨을까 싶습니다. 이런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죠? 예술을 하려면 단단한 각오를 해야 하고 아니면 돈 있는 사람들이나 하는 거고 또는 할 거면 가난과 고통을 감내해야만 하는 그런 쉽지 않은 길, 그런 이야기들이요. 이번 주제를 준비하면서 20대 초반에 제가 들었던 이야기가 하나 떠올랐습니다.
혹시 여러분은 살면서 이런 이야기 들어보셨나요? 여자가 재주가 많으면 힘들어. 또는 재주가 많은 사람은 오히려 먹고 살기 힘들어. 이런 이야기를 저는 살면서 자주는 아니지만 그래도 한 두세 번은 들어본 것 같아요. 참 간접적으로 들었다면 좀 덜 상처가 됐을까 싶기도 한데 저는 이 이야기를 대면에서 직접적으로 들은 기억이 있습니다. 제가 어떤 공동체에서, 어디라고 말하긴 좀 그렇지만 어떤 공동체에서 좀 중요한 역할들을 맡아서 기획도 하고 그 프로젝트를 진행도 하고 그랬던 경험들이 있는데요. 그때 제 기억에는 누군가가 제 친구나 아니면 동생 이런 주변의 사람이 참 다영이는 다재다능하다, 아이디어 뱅크야, 이런 이야기를 해주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옆에 앉아 계셨던 한 어른분께서 가만히 듣고 있다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여자가 재주가 많으면 힘들어. 제가 너무 어려서였을까요? 그 이야기를 듣고 왜요? 라고 물어볼 수도 있었고 아닌데요? 라고 반박할 수도 있었는데 뭐라고 대처해야 될지를 모르겠어서 그냥 그 상황을 대꾸하지 않고 넘겼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 대답이라도 들어봤으면 좋았을까 싶은 게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도 여전히 제 마음속에 이 말이 박혀서 제가 뭔가를 다양한 호기심을 가지고 해보고자 할 때 걸림돌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정말 그럴까? 뭔가 제가 이 말을 깨고 나오려면 제 스스로 이걸 입증해야 할 것만 같은 그런 부담감도 느꼈습니다. 재작년쯤이었나요? 이런 이야기도 들었어요. 제가 나를 뭐로 정의를 하면 좋을까? 내가 하는 이 업을 누군가한테 소개할 때 나 뭐라고 하는 사람이라고 해야 할까? 이런 고민을 하다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작가라는 단어 외에는 저를 설명할 길이 없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작가라고 하면 도자기를 만든 작가도 있을 수 있고 글을 쓰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요즘은 아이디어스 같은 곳에서는 다 작가라고 부르잖아요. 그러니까 뭔가를 만들어내는 사람은 지을 작자를 쓰니까 그냥 작가가 아닐까 싶어서 난 자꾸 뭔가를 만들어내고 싶어 하는 사람이니까 작가가 어울리겠다 해서 그냥 인스타그램에 타이틀을 작가라고 바꿨거든요. 근데 한 분이 저의 그걸 보신 거죠. 그러더니 이제 얼굴을 보고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야, 이제 작가로 활동을 하려고? 대단해. 진짜 대단해. 그 어려운 길을 가는 거야. 대단하다. 뭔가 이게 응원인 것 같긴 했는데 썩 응원이 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정말 내가 남들이 가지 않으려고 하는 정말 뭔가 그 세속적인 것을 다 포기하고 떠나려는 그런 사람처럼 보이는 건가? 그러기에 나는 너무 세속적인데? 난 너무 돈 많이 벌고 싶고 유명해지고 싶고 그런 작가가 되고 싶은데 이거 너무 허황된 건가? 그런 작가들은 정말 운이 좋아서 되는 건가? 그런 생각들이 그 말 한마디에 가득가득 들더라고요. 여러분은 저와 같은 그런 이야기 들은 적 없으신가요? 비슷한 경험을 혹시 하신 분이 계시다면 한번 나눠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어떤 제 머릿속에 주변에서 들은 이야기와 또 여러 가지 제 스스로 저에게 하는 그런 판단의 목소리들, 그런 신념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지만 이 예술, 창작, 창조적인 삶,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매력, 그런 유혹을 떨쳐내기가 어려워서 항상 마음 한켠에는 예술가로 살고 싶은 그런 마음이 존재했던 것 같은데 제가 최근에 어떤 책을 읽을까 하고 저희 집 거실에 있는 책장을 둘러보다가 이 책을 발견을 했어요. 제목은요. 예술가는 절대로 굶어 죽지 않는다. 와, 이 제목을 보자마자 이거 지금 나한테 필요한 이야기인데?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사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 책이 늘 있었는데 별로 난 내가 예술을 한다고? 이런 생각들 때문에 굳이 펼쳐보진 않았거든요. 사실 저희 남편이 음악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남편을 예술가로 인정을 하죠. 그래서 남편이 사둔 책이고 남편한테 어울리는 그런 이야기지 나한테는 어울리지 않는 이야기야 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동안 제가 지나온 그런 궤적들을 살펴보면 내가 사업가, 창업가, 뭐 공방 사장 이런 것들이지 나를 예술가라고 할 수 있나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근데도 뭔가 그 예술가, 예술이라는 단어 속에 있는 그 매력이 나도 예술가가 될 수 있나? 이런 어떤 호기심이 들어서 펼쳐보게 된 것 같아요. 과연 내가 가진 불안함, 걱정들에 도움이 될까? 반신반의하면서 목차를 딱 폈는데요. 목차를 보자마자 이거 꼭 읽어봐야겠다 싶어서 제 책상으로 가져와서 독서대를 올려놓고 책을 폈습니다. 책을 펴니까 앞에 추천사가 써 있는데요. 너무 익숙한 이름이 몇 명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의 추천사를 읽고 나니까 이거 되게 꽤 좋은 책인 것 같아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먼저 첫 번째로 아마 아시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은데 보랏빛 쏘가온다라는 유명한 책을 쓴 마케팅의 구루라고 불리는 세스 고딘이 추천사를 썼고요. 두 번째로는 파는 것이 인간이다라는 책을 쓴 다니엘 핑크, 그리고 훔쳐라 아티스트처럼 이라는 책을 쓴 오스틴 클레온이 추천사를 썼더라고요. 이 외에도 정말 여러 사람들이 추천사를 쓴 게 앞에 적혀 있는데 저는 이 세 분이 눈에 들어왔고 내가 관심 있게 읽었던 책을 쓴 저자들이 추천을 했네. 이 추천사를 좀 읽어보자면 먼저 세스 고딘이 쓴 추천사인데요. 제프 고인스, 이 저자입니다. 제프 고인스가 엄청난 책을 가지고 돌아왔다. 창의적 세계에 발자취를 남기고 싶은 이들에게 필요한 통찰력과 희망, 실용적인 조언이 책장을 넘길 때마다 쏟아진다. 오, 뭔가 재밌죠? 그리고 다니엘 핑크는 이렇게 썼습니다. 제프 고인스는 우리에게 단순히 창의적인 사람이 되는 법을 보여주는 게 아니다. 우리의 예술을 사업으로, 사업을 예술로 바꿔놓는 방법을 알려준다. 모든 사업가, 작가, 그리고 예술가에게 이 책을 한 번 읽고 메모하기를 권한다. 네, 오스틴 클레오는 이렇게 썼습니다. 창작으로 생계를 꾸려나가려는 사람이라면 이 책에서 많은 것을 얻을 것이다. 네, 이 추천사를 읽고 제가 이 책을 안 볼 이유가 없었겠죠? 여러분께도 정말 추천합니다. 제가 이제 이 책을 펼치고 맨 처음 맞닥뜨린 어떤 이야기는 바로 이거였습니다. 예술가는 타고나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지는 거다. 뭔가 그런 생각을 하잖아요. 모차르트, 베토벤, 또 뭐 피카소, 이런 미켈란젤로 이런 사람들을 보면은 이 사람들은 그냥 아예 천재로 태어난 사람들일 거야. 그러니까 뭘 해도 됐겠지. 뭐 이런 생각. 근데 그 피카소, 미켈란젤로 뭐 이런 사람들의 이야기를 해주면서 이 사람들은 천재였지만 타고난 천재가 아니라 노력형 천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우리가 정말 예술가로서 성공하고 싶다면 수습생의 마음가짐을 가지고 항상 노력하고 끊임없는 연습을 반복해야 한다라는 이야기로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누구나 예술가가 될 수 있다. 운을 만나기도 해야겠지만 운을 기다린다고 좋은 예술가가 되는 건 아니다. 내가 그 운을 만나러 가야 하고 내 후원자를 찾아야 하고 뭔가 그런 이야기들이 쭉 이어지는데 되게 현실적으로 예술을 할 수 있는 방법을 풀어주는 책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또 이어지는 이야기가 예술은 가만히 앉아서 이렇게 머리를 짜낸다고 내 안에서 창조적인 어떤 게 독창적인 게 나오는 게 아니라 예술은 훔치는 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마 훔쳐라 아티스트처럼 이라는 책을 읽어보신 분들은 무슨 말인지 알아요 하고 이해하실 것 같은데요. 저도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했어요. 처음에 제가 공방을 했을 때 캔들하고 비누를 했었는데 다양한 공방들이 이미 있었고 저는 이제 뒤늦게 들어간 거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내가 어떻게 나의 독창적인 디자인을 만들어서 나만의 공방에만 있는 그런 어떤 디자인을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을까? 이런 고민들을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 모방이 뭘까? 벤치마킹은 또 뭘까? 표절은 뭘까? 이런 고민들도 그때 당시에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리 고민하고 머리를 짜내도 이것도 다른 사람이 이미 한 것 같고
또 이게 정말 나의 순수한 아이디어라고 할 수 있나? 뭐 그런 생각들? 그러면서 오히려 아무것도 못 하겠는 거예요. 뭐 연습조차 될 수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내 생각을 순수한 생각이라고 믿을 수가 없으니까요. 그러면서 되게 그런 어떤 굴레에 빠져 있었는데 이 저자는 말합니다. 예술은 훔치는 거라고. 거장들의 예술을 섞는 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저도 이 책을 읽기 전에 그 훔쳐라 아티스트처럼이라는 책을 통해서 이 모방이 참 중요하구나. 그리고 한 사람의 것을 그대로 가져오는 건 표절이지만 다양한 사람들에게서 영감을 받아서 그거를 적절하게 섞어서 내 것을 만들어내는 그게 창작이구나라는 걸 배웠었거든요. 이 책에서도 같은 이야기들을 합니다. 내가 봤을 때 배우고 싶은 그 스승, 거장들의 예술을 하나하나 연구하고 배워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연구하고 시간을 들여서 뭔가 훈련을 하게 되면 나중에 시간이 걸려서 내 것이 된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어쩌면 자꾸 표절을 하게 되고 뭔가 내 것이 아닌 것 같다는 그 뭔가 찝찝한 그런 마음들은 뭔가 어쩌면 빨리 나만의 색깔을 만들어내고 싶고 빨리 내 것을 하고 싶다는 어떤 욕심이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었어요. 무언가가 내 것이 되기 위해서는 어떤 사람도 연구해야 하고 그 기술을 연마도 해야 하고 고민도 해야 하고 일상에서 겪은 어떤 경험들을 녹여내기도 해야 되는데 그냥 너무 빨리 예술가가 되고 싶은 나머지 너무 섣부르게 내 자신을 나는 왜 이렇게 창조적이지 못해? 나는 왜 천재로 태어나지 못했어? 뭐 이런 식으로 간다든지 그렇게 되는 게 아닐까. 그래서 여기서 제가 배운 어떤 마음가짐은 내 예술이 되기까지는 시간이 당연히 걸린다. 그리고 그 마음가짐에서 이미 뭔가 성공한 그 예술가들, 스승, 거장들을 존중하는 마음도 생기는 것 같아요. 저 사람은 타고났으니까 되는 거지 이게 아니라 와, 저렇게 되기까지 얼마나 많은 시간을 투자하고 노력했을까, 고민했을까, 방황했을까, 정말 대단하다. 이렇게 그 앞서간 선배들을 보면서 나도 용기를 갖게 되는 그 마음이 따라오게 되는 것 같아요. 참 신기하지 않나요? 이 마음 먹기 한 가지의 차이가 연쇄적으로 더 좋은 것들을 불러오는 쪽이 있다라고 하는 게 참 신기한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블로그에 너무 좋아서 문장을 하나 기록해 놓은 게 있는데요. 89페이지에 나온 내용입니다. 예술가가 해야 할 일은 완벽해지는 것이 아니라 창조하는 것이다. 이 챕터의 내용을 읽어보시면 어떤 의미인지 좀 자세히 알 수 있으실 것 같은데 저는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챕터를 보면서 마치 학교 다닐 때 공부하기 싫어가지고 수업 듣기 싫어서 그 교과서 끄트머리에 낙서하거나 뭐 이렇게 어떤 이렇게 뭐 종이 같은 거 연습장 같은 거 꺼내서 뭐 이렇게 끄적거리기도 하고 막 그런 시간들을 보내잖아요. 근데 그거를 하는 이유가 대단한 낙서를 만들어서 어디 뭐 전시회를 하겠다 이런 의도에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그거를 하고 있는 시간 동안 생각이 단순해지고 어떤 나의 호흡이 차분해지고 내가 편안함을 느끼고 좀 가벼워지고 즐겁기 때문에 그 어떤 낙서, 쓸데없는 사부작거림을 하는 것 같거든요. 저는 어릴 때 집에 색종이도 많이 오리고 접고 펼쳤다, 뭐 붙였다, 찢었다, 뭐 다양한 것들 했던 것 같아요. 지점토로 뭘 만들기도 하고 문방구에 가면 그 500원짜리 색깔별로 이렇게 쭉 붙어있는 고무찰흙 같은 게 있었는데 그 색깔 섞어보기도 하고 만들어보기도 하고 뭐 다양한 그런 사부작거림들을 했던 것 같아요. 그것들을 했을 때 내가 대단한 작품을 만들어 돈을 벌어야겠다 이런 목표가 있는 게 아니라 그냥 그 시간이 즐거워서 그거를 하는 건데 자꾸 나이가 들어가면서 뭔가 이 부담들이 생기면서 자꾸 완벽한 결과물을 일단 만들어야 돼, 인정받아야 돼 이런 생각들이 많이 들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저는 예술가가 해야 할 일은 완벽한 결과물을 만드는 게 아니라 창조하는 것이다 라는 이 저자의 말을 생각해 보면서 어쩌면 창조하는 게 우리가 해야 할 일이다 라는 말의 좀 숨은 뜻은 감정을 느끼라는 거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걸 끄적이면서 사부작거리면서 느끼는 나의 뿌듯함,
그리고 어떤 고민하면서 호기심을 갖는 그런 감정들, 그리고 뭔가 내가 생각한 대로 표현이 됐을 때 느껴지는 그 기쁨들, 그리고 어느 날은 내 감정이 이미 슬픈 상태로 예술에 들어왔을 때 그 슬픔을 승화시키는 그 과정에서 느껴지는 시원함,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하려고 예술을 하는 거고, 그리고 그렇게 예술을 했을 때 내 예술을 보는 누군가에게도 그런 영감이 전해지고 공감이 되고, 이러한 어떤 역할을 하는 게 예술이지 완벽하려고 하는 게 아니다라는 어떤 느낌을 받았어요. 그리고 생각해보면 완벽한 예술이라는 게 뭘까요? 객관적일 수 없겠죠. 주관적인 거겠죠. 그리고 자꾸 완벽이라는 단어에 집중을 하다 보면 오히려 뭘 해야 되지? 완벽이 뭐지? 약간 이런 추상적인 개념에 빠져들어서 아무것도 못하게 되고, 내가 원래 예술을 하려고 했던 의도와 되게 멀어지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제 앞으로 뭘 한다면 다 연습처럼 해야겠다. 습작이고 이건 그냥 내 재미로 하는 어떤 하루의 어떤 활동의 일부야.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해야 그냥 즐겁게 하다 보면 실력도 성장하고 뭐 더 좋은 기회도 만나게 되고 그렇게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또 되게 와닿았던 이야기가 성공한 예술가와 가난한 예술가를 자꾸 이제 비교를 하면서 챕터가 전개가 되는데, 가난한 예술가는 나의 후원자가 나타나길 기다리지만 성공한 예술가는 후원자를 필요로 하고 그 후원자를 만난다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그 후원자는 사람일 수도 있고요. 직장일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몇 번 이야기했지만 지금 9시 반에서 3시 반까지 아르바이트 개념으로 어떤 회사에서 일을 하고 있고요. 그 외의 시간에는 제 작업실에 와서 출근을 해서 뭐 일을 한다든지 작업을 한다든지 뭐 책을 읽는다든지 그런 저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저의 시간을 더 많이 보내고 싶다는 생각 때문에 언제 직장을 그만둬야 할까라는 각을 계속 재는 거예요. 근데 어쩌면 직장을 또 그만두면은 그 버는 돈이 사라지면 내가 정말 온전히 즐겁게 기쁘게만 예술을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생각을 좀 바꿔보기로 했어요. 지금 다니는 직장은 내 예술을 좀 후원해주는 곳이구나. 이렇게 정신승리 같아 보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그렇게 생각을 하니까 그래. 내가 여기서 후원금을 받아서 작업을 하는 거야. 그리고 사실 24시간 창조를 하기는 어렵잖아요. 뭐 물론 대단한 그런 영감이 가득한 뭐 이런 사람들을 할까라는 생각도 들지만 저는 어렵거든요. 그래서 그 회사에 있는 6시간, 점심시간 1시간까지 포함해서 6시간인데 하루 중에 나눠보니까 하루에 24시간이니까 4분의 1의 시간인 거예요. 그 4분의 1의 시간을 회사에 있으면서 나의 어떤 예술을 할 시간을 대비해서 에너지를 축적하는 시간, 뭐 그렇게 좀 예열하는 시간,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마음이 편하고 또 그 시간 덕분에 돈도 벌고 내가 뭘 하고 싶으면 재료도 살 수 있고, 그러니까 너무 고맙게 느껴지더라고요. 물론 회사에서 원치 않는 상황이 벌어지면 스트레스도 받고 당장 내일 때려치고 싶은 생각이 들기는 하지만 어쨌든 직장을 그런 개념으로 생각해 보니까 좀 마음이 좋아졌습니다. 그리고 물론 물질적인 것도 후원의 개념이겠지만 나의 어떤 이런 활동들을 지지해주는 사람들을 많이 두는 것도 좋은 후원자를 곁에 두면서 내 예술을 성장시켜 나가는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제가 무엇을 하든, 예를 들면 저는 제가 이렇게 대본을 쓰고 팟캐스트를 하고 있는 이 상황을 저의 예술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누군가 내 방송을 들어주고 그거에 대한 건설적인 코멘트를 남겨주고 지지해주고 또 다음 방송을 기다려준다면 저는 그분들을 저의 후원자 삼고 더 용기 내서 나아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도 나의 예술을 좀 더 이렇게 용기 있게 오래 하고 싶은데 라는 생각이 드신다면 내 후원자는 누구일까? 이제 고민하면서 후원자들을 좀 찾아가 보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어지는 이야기가 직장을 그만둬야만 예술을 할 수 있다라고 잘못 생각하지 말아라 라는 부분이었는데요.
예술은 극단적으로 나 이제 시작할 거니까 모든 거 다 그만두고 산에 들어가서 뭐 할 거야. 이런 도박이 아니다. 성공한 예술가들은 자신의 주변 환경을 잘 활용하는 사람들이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참 그래요. 방금도 얘기했지만 예술을 지속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라는 생각을 해보면 저는 돈인 것 같아요. 아무래도 그 생활비라는 것. 그렇기 때문에 직장을 갑자기 그만두게 되면 그냥 내 스스로 가난한 예술가의 길로 걸어 들어가는 셈이 되는 거죠. 나는 가난하지 않은 예술가가 되고 싶은데? 라고 한다면 지금 어떻게 나의 예술과 생활비를 좀 이렇게 균형을 맞출 수 있는지 현실적으로 이제 좀 지혜롭게 생각해서 결정해 나가는 것들이 참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참 직장을 다니는 게 늘 부담스럽고 언제 그만둬야 되지? 이런 생각들이 많고 자주 뭐 지금도 여전히 올라오는 생각이지만 조금 괜찮아지는 것 같아요. 조금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제 마음의 이 감정의 폭을 좀 이렇게 컨트롤할 수 있게 된 것 같아요. 다음으로 또 이 이야기가 와닿았습니다. 발견되기를 기다리지 않고 발견되도록 해야 한다. 이 이야기는 누군가에게 나의 작품을 공개를 해야 한다라는 챕터였는데요. 공개하는 거에 대한 어려움, 두려움 이런 것들 참 많은 것 같아요. 저도 이 팟캐스트라든지 뭐 제가 그동안 하기로 한 그런 작품들 어떤 결과물들을 공유하고자 할 때 사람들 반응이 없으면 어떡하지? 사람들이 이거 별로라고 하면 어떡하지? 어떤 비난의 화살들이 돌아와서 내가 이제 아무것도 못하게 되면 어떡하지? 막 다양한 그런 두려움들이 생기게 되는데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누군가에게 공개를 해야 내 실력이 발전을 한다. 그리고 공개를 할 때 당연하게 따라오는 것은 거절당하는 것에 대한 상황이다. 그래서 이것 또한 함께 감수를 해야 한다. 그리고 건설적인 피드백을 해줄 사람을 곁에 두어야 한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여기서 예시로 C.S. 루이스와 톨킨의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아시겠지만 톨킨은 반지의 제왕이라는 대작을 쓴 작가고요. C.S. 루이스는 나니아 연대기 등 많은 저서를 쓴 작가입니다. 이 둘은 친구였고요. 잉클링스라는 문학 모임에도 수요일 저녁에 항상 모여서 그런 문학적인 이야기들, 고민들을 나누는 그런 관계였습니다. 톨킨이 처음에 호빗이라는 책을 쓰고 나서 두 번째 이야기를 쓸 때 뭔가 잘 풀리지 않아서 이제 C.S. 루이스에게 조언을 구했다고 해요. 그랬더니 루이스가 하는 얘기가 호빗은 호빗이 있을 만한 상황이 아닌 곳에 있을 때 이야기가 재밌어지는 것 같아. 뭐 이런 조언을 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톨킨이 거기서 영감을 얻고 그동안 썼던 내용들의 전개를 방향을 확 바꿔서 지금의 그런 반지의 제왕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서로에게 영향을 받으니까 이렇게 좋은 방향으로 가기도 하잖아요. 근데 만약에 톨킨이 내 작품을 공개하지 않고 혼자서만 작품을 쓰고 했다면 과연 이렇게 방향이 흘러갔을까라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아마 이 잉클링스라는 문학 모임에서는 이런 이야기들을 아마 매주 했을 것 같고 다양한 사람들의 그런 영향들이 모여서 그 대작이 나왔을 거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뭐 비욘세라든지 그런 대단한 아티스트들 뭔가 스스로 혼자서 싱어송라이터를 다 하고 막 작사 작곡 다 하고 막 이럴 것 같은 그런 사람들이 레모네이드라는 앨범이었나요? 그 앨범을 만들 때 뭐 10몇 명인가 30명인가의 작곡가들, 작사가들의 도움을 받았다고 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때 비욘세가 아티스트라고 할 수 있냐 뭐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데 이 저자는 그렇게 말합니다. 혼자서 할 수는 없다. 다양한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작품이 나오는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제가 또 많은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구나. 나는 왜 그동안 다 혼자 하려고 했을까? 예술이라는 건 뭔가 되게 고독하고 외로운 거라고 생각했는데 꼭 그렇게 생각할 필요는 없겠다. 우선 일단 공개하고 사람들의 반응도 보고 사람들이 이런 쪽의 방향으로 가보는 건 어때요? 라는 피드백을 주면 한번 내 생각에 그게 좋으면 수용도 해보고 이러면 뭔가 이 건설적인 방향으로 갈 수 있을 것 같은데
너무 고독한 예술가를 자처하지는 말아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나에게도 이 C.S. 루이스와 톨킨처럼 이런 잉클링스 모임 같은 게 있으면 너무 좋겠다 하면서 이것저것 찾아봤는데 일단 돈이 많이 들어가서 좀 고민을 하게 됐고, 돈 들이지 않고 어떤 마음 맞는 사람들과 뭐 한 달에 한 번이라도 모여서 이런 서로의 작품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저는 지금 이런 것들 하고 있는데 이런 고민이 있어요를 나눌 수 있고, 주변에서 제3자가 보고 이런 방향은 어때요? 이렇게 서로서로 아이디어를 줄 수 있다면 그것만큼 참 발전적인 모임이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거 한번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도 책 읽으면서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자는 또 이런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실전일 때 가장 노력해서 최선의 결과물을 내면서 또 발전하지 않냐. 그러니까 항상 실전에 임해야 한다. 혼자서 습작을 쌓아놓는 것보다 일단 뭐라도 만들어서 사람들한테 공개하면은 공개를 하려면 어쨌든 사람들한테 보여줘야 되니까 최소한의 준비를 해야 하잖아요. 그러면서 성장하는 거고 발전이 이루어진다라는 이야기가 와닿았어요. 항상 돌이켜보면은 막 부랴부랴 막 어떻게 하면서 당장 내일이 발표야 이러면 막 준비해서 어쨌든 막 초인적인 힘을 발휘해가지고 뭔가를 발표해내고 막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랬을 때 너무 힘들고 막 지치지만 그래도 내가 좀 한 뼘 자랐다, 성장했다 막 이런 뿌듯함도 들고, 그러니까 그런 시간들을 많이 만들어내라는 거죠. 그러니까 혼자서 이거 아직 습작이니까 아직 안 돼 이렇게 하면은 좀 더디지만 일단 이렇게 해서 한번 공개, 쓴소리도 감수하고 이렇게 막 해보는 그런 시간들을 가지면 발전을 하겠구나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하는 이 팟캐스트도 생각으로는 아직 부족한데 이게 무슨 방송이라고 할 수 있나 뭐 이런 생각도 들지만 이 정도면 일단 나갈 수는 있어. 이런 마음으로 계속 방송을 쌓아가 보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가장 성장하기에 빠른 방법은 공개하는 거다. 다음으로는 실패, 비판의 목소리에 대처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해주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막 공개를 해야 한다라고 했을 때 아마 드는 느낌은 부담이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 그건 알겠어. 그 중요한 거 너무 알겠는데 그 용기가 안 난다고. 실패하면 어떡하고, 그 비난의 목소리가 돌아오면 어떡하냐고, 내가 그걸로 다 치부되면 어떡하냐고,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죠. 근데 저자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냥 그저 연습이라고 생각을 해라. 그래서 생각을 해봤어요. 그러면 리허설이라고 생각하면 어떨까? 오늘의 지금 방송도 사실은 완벽하게 하려면 벌써 앞에 부분 다 잘라내고 다시 녹음하고 목소리 가다듬고 성우학원 아나운서 학원 이런 데 가서 코칭도 받고 스피치 연습도 하고 제 머릿속에는 그래요. 근데 그냥 하는 거잖아요. 리허설이라고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오늘의 방송이. 그래서 사람들이 피드백을 주는 건 이 방송을 같이 제작하는 PD와 작가들이 나에게 피드백을 주는 거고, 제가 그 대학교 방송국에 4년 동안 있었는데 그 방송국에서는 항상 점심방송, 저녁방송을 20분씩이었나 이렇게 했거든요. 그 방송을 하러 들어가는 사람이 있으면 나머지 국원들은 방송실에 앉아서 그 모니터 용지를 썼어요. 그게 항상 모니터 용지가 이렇게 출력된 종이들이 있었는데 거기에 이제 아나운서 파트, 그리고 그 엔지니어 파트, 그리고 PD 파트 이렇게 세 군데로 나뉘어져 있어서 방송의 내용은 어땠는지를 PD 파트에 피드백을 쓰고요. 아나운서 어땠는지 쓰고 엔지니어 어땠는지 썼어요. 그거를 매 방송 때마다 모니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모니터를 해주는 사람도 성장하고 모니터를 받는 사람도 내가 오늘 이런 게 부족했구나. 역시 나도 생각했었는데 라면서 수정도 되고, 아니면 뭔가 좀 내키지 않는 그런 피드백이 들어오면 가서 물어보기도 해요. 이거 어떤 뜻이냐, 어떻게 하기를 바라냐. 그러면 그 사람이 이거 좀 별로였다 이러면 내 의도를 다시 설명해 줄 수도 있겠죠. 사실 근데 나도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오늘 내 방송의 의도는 이거여서 이렇게 했다. 이러면 사람이 그랬구나. 그런 의도였으면은 좋은 표현 방식이었다. 이렇게 소통을 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어떤 과정에서 진짜 성장이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리허설이라고 생각을 하고, 또는 이런 어떤 모니터, 피드백하는 시간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그러니까
다시 기회가 있다고 생각하는 게 포커스 포인트인 것 같아요. 언젠간 더 큰 내 미래의 무대가 기다리고 있고 오늘은 그것들을 연습하는 자잘한 시간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일단 뭘 해야 피드백이 들어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 또 수정하고 발전할 기회를 얻는 거죠. 뭐 제가 이렇게 방송을 하다가 나중엔 청취자가 정말 많아져서 광고도 들어오고 후원도 들어오고 어떤 전문 방송인으로서 유명해지기도 할지 뭐 어떻게 알겠어요. 근데 그런 꿈을 꾸면서 내가 아직 그거 되려면 부족하니까 일단 학원부터 다니고 방송은 아직이야 라고 하면서 공개하지 않고 그냥 나만 실력을 쌓는 것보다는 실력도 쌓아가면서 나의 부족하지만 이런 방송들을 계속해서 공개한다면 뭐가 더 사람들이 봤을 때는 저 사람은 이 일에 진심이구나. 그리고 어떻게 발전해 나가고 있구나. 뭐 이런 것들이 느껴질까 한다면 후자일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조금 더 용기를 내서 오늘 내가 만드는 작품이 오늘 나의 마지막 작품이 아닌 거죠. 오늘은 나중에 내가 엄청난 대작을 만드는 그 미래에 대한 그날까지의 하나하나의 그 과정일 뿐이고 오늘 이렇게 작품을 쌓아가야 그날을 만날 수 있다 라고 생각을 해본다면 좀 뭔가 하나하나를 만드는 것에 대한 부담이 많이 줄어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무리 너그러운 관객이라 해도 아마추어를 용인하지 않는다 뭐 이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여기서 저는 프로와 아마추어의 차이가 뭘까를 좀 한번 고민하게 됐는데요. 그래서 챗 GPT한테 한번 물어봤습니다. 뭐 여러 가지 분류가 있었는데요. 첫 번째로는 수익적인 측면. 아마추어라고 하면 보통 그냥 취미로 경제적 보상을 목표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주요 생계수단이 아니라 그냥 취미로 하는 거. 그리고 프로는 이 나의 예술 활동이 주요 수입원이고 경제적 보상이 중요한 동기부여가 되는 사람. 그리고 프로는 아마추어에 비해서 전문적인 교육과 훈련을 받고 높은 수준의 기술과 숙련도를 갖추고 있는 사람. 그리고 아마추어는 주로 여가 시간에 활동을 하지만 프로는 많은 시간을 자신의 어떤 예술 활동에 투자하는 사람. 그리고 이게 주된 일과인 사람. 이걸 프로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책임감에 있어서도 아마 프로가 좀 더 높은 책임감과 의무감을 가진다라고 얘기를 하고 또 품질에 대한 이야기도 해요. 아마추어는 품질이 일관되지 않을 수 있지만 프로는 일관된 품질을 유지한다. 실수를 최소화하려고 하고 고품질의 결과물을 제공하는 사람이고 그리고 인지도에 대한 차이도 있을 수 있고 또 목표와 동기도 다를 수 있다. 아마추어는 그냥 개인적인 만족, 즐거움, 취미활동 이런 것들이 주요 동기지만 프로는 명확한 목표와 성과 지표가 있다. 뭐 그런 것들. 그리고 법적 및 윤리적 기준에서도 프로가 더 예민하게 반응하고 활동을 한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프로라고 하면은 좀 더 진짜 우리가 쉽게 말하면 전문가, 직업 정신을 가지고 일하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 책의 저자가 아무리 너그러운 관객이라 해도 아마추어를 용인하지 않는다라는 말은 모든 관객들은 저 사람, 무대에선 저 사람이 하는 이야기가 프로답기를 바란다는 거죠. 그러니까 일단은 그런 거잖아요. 관객이라고 하면은 나를 보러 와준 사람인데 무엇을 보든지 저 사람이 뭐 취미인지 뭐 알게 뭐예요. 좀 되게 놀라운 어떤 결과물을 보기를 원하잖아요. 우리가 미술 전시회를 갔어요. 전시회를 갈 때 어떤 작가가 내가 유명해서 뭐 관심이 있어서 가기도 하지만 오늘 내가 미술관에 가서 영감을 좀 얻고 싶고 기분 전환을 하고 싶은 그런 날이라서 가는 관객도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작품이든 좋으니 나 가서 그냥 작품을 보면서 이런저런 생각도 하면서 공상에 빠져들고 싶어 이렇게 가요. 그래서 이제 전시회를 갔는데 작품들이 너무 취미 수준에 지나지 않는 거예요. 막 작품의 설명도 막 빠져있고 맞춤법도 틀려져 있고 뭐 전시 가는 뭐라 해야 돼요. 순서? 이런 것들도 막 엉망이고 막 사람들도 막 동선이 막 흔들리고 있고 막 그런 엉망진창인 거야. 그러면 너무 심한데 내가 뭐 대단한 걸 기대한 건 아니지만 이건 아니지. 뭐 이런 생각이 들지 않을까 싶어요. 아무리 무료 전시회라도 말이죠. 그래서 내가
그냥 취미 정도로 예술을 하려고 한다면 물론 아마추어에 머물러도 괜찮죠. 누구도 뭐라고 할 사람이 없는데 내 예술이 누군가에게 인정받고 알려지고 내가 예술가로서 불려지고 싶고 나중에는 이 나의 예술을 통해서 경제적인 보상까지도 얻고 싶다면 정말 이 책 제목처럼 예술가는 굶어 죽지 않는다 이 말을 실현하고 싶다면 프로 정신을 가지고 발전시켜 나가야 하지 않을까 싶어요. 이게 나의 직업이야. 이건 나의 곧 직업이 될 거야. 라는 생각을 가지면서 부족한 부분을 개선하고 어떻게 하면 나의 관객들을 만족시킬 수 있을까 고민하면서 나아가는 게 프로 정신이지 않을까. 그리고 그렇게 했을 때 우리가 원하는 예술가로 불려질 수 있지 않을까. 정말 나 스스로도 만족하고 자존감도 높아지는 그런 만족스러운 예술이 가능해지지 않을까. 내가 내 스스로를 예술가로 인정해 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아카이브디라는 기획으로 진행한 첫 번째 팟캐스트였는데요. 좀 달라진 사부작 팟캐스트 어떠셨나요? 오늘은 예술가는 절대로 굶어 죽지 않는다라는 책에서 얻은 인사이트를 함께 나눠봤습니다. 제 개인적으로 오늘 이 시간에서 가장 제 마음에 새기고 싶은 하나의 이야기를 꼽는다면 그저 연습이라고 생각하는 마음가짐인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저는 저의 어떤 창조적인 활동을 할 때 사람들의 인정을 받지 못하면 어떡하나, 실패로 치부되면 어떡하지, 이런 두려움이 좀 많은 편이기 때문에 나중에 언젠간 나의 본 무대를 위한 오늘은 리허설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 그래서 긍정적인 어떤 건설적인 피드백을 받으려고 노력해보는 그런 태도를 가지는 거. 그게 참 저에게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이야기가 제일 와닿으셨나요? 댓글로 한번 남겨봐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 시간에는 예술가는 절대로 굶어 죽지 않는다 이 책의 마지막 파트인 돈에 대한 이야기를 가지고 오려고 합니다. 예술이 나에게 즐거움을 가져다주고 살아있음을 느끼게 해준다라는 건 깨달았는데 그래서 이제 얘랑 어떻게 살지? 마치 같이 있으면 너무 행복한 사람이랑 결혼을 했는데 어떻게 생활비를 마련하고 먹고 살까 하는 그런 현실적인 고민. 너무 중요한 이야기죠. 그 이야기를 해보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 이 시간이 저는 여러분께 마치 이런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가고 싶은 길이 있는데 그 길이 아직 가보지 않은 곳이라서 너무 어둡고 그리고 발대기도 좀 두렵고 힘든 거죠. 이 팟캐스트 속에서 발견하게 되는 그런 반짝이는 보석 같은 영감들이 그런 여러분이 가고자 하는 길에 작은 조명 하나하나로 작동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 팟캐스트를 듣고 계신 당신의 창조적인 하루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지금까지 아카이브디의 스토리텔러 다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